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풀어보셨죠? 한 10분 정도 시간 재고 쭉 풀어보신 다음에 맞춰보시고요. 부디 또 답만 보지 마세요. 답만 보지 마시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 개라도 이만큼이라도 배울 게 있으면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답만 보고 하는 것도 물론 공부가 되죠. 분명히 됩니다. 되지만 그거보다 2배, 3배 더 되려면 강의를 들어가면서 풀이 방법, 접근 방법, 그리고 뭐 어떤 찍는 요령 이런 것도 한번 배우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1번.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 막 있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 그리고 인식요건 이런 거. 이건 교재 이론서 봐야 되죠.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지출을 동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하죠. 반드시, 항상, 무조건, 모든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회계는 싫어해요.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근데 반드시 지출을 수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운수업의 미래 예상되는 수리비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부채로 인식해요? 그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아니에요.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는 있죠. 불확실하게. 근데 미래 예상되는 수리비를 가지고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 부채는 채무, 금액, 시기가 반드시 확정될 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답 나왔죠?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종류 되게 많죠?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이때 통화대용증권만 하더라도 뭐 요구불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요구불은 필요할 때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답이에요? 뭐 이렇게 쉽게 나와 답이? 이게 답인데요. 분류되는 거. 자, 요구불,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맞고, 사용이 제한돼. 사용 제한돼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지. 현금성 자산이 아니문이다 이거지. 통화대용증권에 해당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지만 그게 아니래요. 수입인지는 통화대용증권이 아니에요. 현금화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1년 이내 도래하면 단기 금융상품이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형체가 없죠. 자, 잘못된 걸 찾으래요. 물리 형체가 없다. 이게 여기까지가 의고, 식별 가능, 기업이 통제,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있는 거. 이게 인식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인식 기준. 그래서 의와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정의, 그리고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중요한 거고, 또 무형자산 합리적 상각방법을 정해야 돼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 연수학 다 됩니다. 단 정할 수 없을 때는 잘 나옵니다. 이거 정액법이죠. 정액법입니다. 틀렸죠? 답이고,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이다. 있을 수는 있어요. 없는 게 원칙. 그리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하고 4번 기본적인 요 이론들이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잔존가치 없는 게 원칙이 되는 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고열, 이거 잘 나오죠. 영업이익고열, 이거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고 하려면 손익계산 순서를 외워야 되겠죠. 손익계산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필기하면 손익계산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매출총익이 나오죠.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암기.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사실 그 밑에는 잘 안 나와요. 그 밑에가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막 이런 건데 밑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엉덩이 들렸네. 자, 이렇게 밑에 등등등 이루어지죠.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배분, 당기순이익인데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잘 나오죠. 자, 저 이론을 하신 분들은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 나옵니다. 결론은 판관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문제. 판관비에 속하는 것들,
판관비는 끝나는 말이 무슨 비료로 많이 끝나죠. 꼭 그런 거, 딴 것도 있지만 비료로 끝나고 특히 영업의 비용에 이기기,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가비하고 그리고 무슨 손실, 차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손실이 아닌 건 다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비료 말고도 많아요. 사실 급여도 있고 세금과 공과 비료 말고도 급여, 퇴직급여, 세금과 공과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나? 다른 거 별다른 거 없죠? 급여, 상여금 뭐 이런 거 있나?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 다 판관비니까. 그래서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고요. 그 다음 급여, 판관비, 회식비, 복리후생비, 판관비, 광고선전비, 판관비, 접대비, 또 판관비입니다. 근데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가비는 기타의 대손상가비, 아까 이기기 말씀드렸죠? 이기기, 기타의 대손상가비, 영업의 비용. 그럼 영업이익 구할 때는 영업의 비용은 필요 없다, 탈락. 그 다음 기부금도 이기기, 탈락. 그 다음 무슨 손실은 영업의 비용, 탈락. 그럼 맨 밑에 줄 한 줄, 세 줄 중에 맨 밑에 한 줄을 다 빼고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지. 어떻게? 자, 이렇게 해요. 자, 여기다가 이게 T계정을 그려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고 대변엔 수익을 적고 차변엔 비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변에 매출액을 적고 차변에 매출원가를 적으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적으면 그 차액이 바로 영업이익이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T계정 구조에 숫자를 다다다다 넣으면 됩니다. 다다다다 넣으면 되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가 안 나오고 여기다 기초재고가 나오는 거죠. 기초재고 나오고 단기상품 나오고 매출액 나오고 기말재고 나옵니다. 그럼 어차피 이렇게 적으면 요 차액이 결국은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나 매출원가 나오나 결론은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자 원래대로 가서 자 문제 집어넣을까요?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 3천만원, 매출액이 3천만원이고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2,500만원. 이렇게 저처럼 만 단위를 할 줄 알면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팁이 되죠. 중요하죠. 그 다음 급여 200만원, 판관비니까 차변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회식비도 20만원, 판관비 차변에 넣고, 광고선전비도 넣고요. 20만원. 다 20만원이야 이거. 접대비도 넣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탈락. 끝. 대변 암산하니까 3천만원이죠. 암산 잘하죠. 차변 2500에 260 더하면 2760. 그 빼면 나머지가 영업이익이 되겠죠. 240이 되겠네요. 그죠? 240. 그 답이 어디 갔죠? 답은 이거 지우고 가야 돼. 일단 정리하셨으면 지우시고, 자 문제지. 예, 답이 240이니까 4번이네요. 됐죠? 통과. 그 다음 오류 수정. 조금이 어렵습니다. 오류 수정 조금이 어려워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 있죠.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갑시다. 간단하게 회계 변경과 이게 5번이에요.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 변경에는 변경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정책의 변경과 또 그리고 추정의 변경이 있죠. 정책 변경과 추정. 정책은 기준이나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고, 추정은 물론 추정치를 변경하는 걸 얘기하고, 정책 변경은 소구법이죠. 소구법, 예외, 전진법. 정책 변경은 소구법. 단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전진법. 추정 변경은 전진법이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늘까지 했던 거 인정하고 새로운 걸로 가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이론 참고하시고, 이때 정책 변경과 추정이 아니라 추정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면 뭐부터? 그렇죠. 정책 변경부터 적용합니다. 정책 변경부터 적용하고, 그 다음 또 정책 변경인지 추정 변경인지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그때는 추정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추정 변경으로 본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오류 수정이에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계산상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뭐 분류가 잘못됐다 등등등, 뭐 계산의 오류, 아니 뭐 쓸 말이 없네. 계산 등등등의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정책 적용의 오류, 뭐 수정,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단기법, 즉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손익으로. 단 중대한 오류일 때는 잉여금의 수정 항목, 즉 소급법이다 이거죠. 이런 것까지 정책 변경과 오류 수정 최소한 이런 내용 한번 참고를 하신 다음에 문제 다시 갈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오류가 중대하지 않을 때는 영업의 손익,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라. 맞죠? 중대한 오류였으면 자본, 이익잉여금 항목, 2월 이익잉여금에 가감하는 소급법이 되는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영업의 손익이다. 맞고,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여기 나왔네요. 잉여금에 반영해라. 관련 계정을 다 수정해라. 때려고치, 다 뜯어고쳐야 돼요. 때려고쳐, 뜯어고쳐야 돼요. 3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대한 오류 영향을 받는 기간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해라. 그게 소급법이죠. 과거로 돌아가 다 뜯어고치는 게 소급법이죠. 그 다음 4번,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더 합리적으로 추정치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오류 수정 아니고 추정 변경, 헛소리 하네요. 추정 변경입니다. 추정치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추정의 변경이고, 추정 변경. 그리고 아까 딴 생각하다가 이거 오류 수정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적용하다가 인정된 걸로 하는 거, 이것도 오류 수정인데 그 생각하다가 말을 헛나왔어요. 어쨌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추정치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추정의 변경입니다. 추정 변경. 오류 수정이 아니라 추정 변경. 끝. 6번 원가에게. 원가도 5개 또박또박 나옵니다. 제조원가 해당되지 않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제조원가 아닌 거 제품 홍보 끝났잖아요. 견적서, 제품 견적서, 이건 홍보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제조원가가 아니라 비용인 거고, 공장 건물 재산세, 생산직 사원의 퇴직금, 원재료 운반용 차량, 원재료 운반용이니까 다 제조와 관련됐죠. 이건 제조원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였어요. 문제도 길고 거시기하고. 2014년 1월달에 영업을 시작한 A회사가 2014년 12월에 원재료 재고 5,000원, 제공품 재고 만원, 제품 재고 2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에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2015년 6월에 원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해서 싸게 처분해버렸대요. 공장을 확 닫아버렸대요. 폐쇄. 화끈하죠? 이 회사 2015년 원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전산시험에 이런 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게 회계사 세무사 시험 이미 오래전에 다 써먹었고, 간평 주택관리사 다 나왔고, 그리고 공무원 799 공무원 다 나왔고, 유일하게 안 나온, 물론 이제 재경관리사 이런 데 다 나왔죠. 유일하게 안 나온 데가 바로 이 전산세무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알고 보면 정말 쉬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겁니다. 신나게 틀렸을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실전 능력은, 자, 이걸 풀다가 딱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제껴요. 딴 거부터 풀어요. 딴 거 풀고 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일단 제껴요. 그래 놓고 우리의 필살기 있죠. 찍으면 돼. 어쨌든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다시 보세요. 2015년입니다 지금. 14년 1월 시작했고 14년 12월 말, 14년 말은 15년은 기초잖아요. 그럼 14년 기말은 15년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냥 재고, 원재료 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제품 만들어 팔았대요. 자, 큰 순서. 얼추 눈치챘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일단 필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원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자료도 보면, 원재료가 나오고, 그리고 원가 흐름 아세요? 원재료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또? 너무 이쪽에 그렸네. 자, 원재료는 결국은 삐딱한 건 좀 이해하세요. 제공품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제공품에서 다시 어디로? 제품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제품은 매출원가로 가죠. 원재료에서 소비액기구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고, 여기 기초가 오죠? 기초. 여기도 전부 다 자산이죠. 재료도 자산이고, 제공품도 자산이고,
제품도 자산입니다. 전부 다 기초는 차변이고요. 그 다음 기말이 대변에 오겠죠. 그죠? 기말이 대변에 옵니다. 기말이 대변에 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기말은 없는 걸로 하라고 눈치챘죠. 기말 없는 걸로 하라고. 기초는 있다고 그랬죠. 기초. 2014년 기말이 2015년 기초니까 재료도 기초가 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제공품 기초는 10,000원이었고요. 제품 기초는 20,000원이었어요. 그럼 다시 원재료 소비액이 일로 넘어가고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왜 직접 재료비, 직재, 직접 농업비, 직노, 그리고 제조 간접비, 재간 이렇게 오죠. 그리고 요거 세 개, 이거 다 재료는 여기고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원래 뭐라고 하죠?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무슨 비용이다. 근데 요즘은 표현이 무슨 원가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무슨 비용이라고 했었어요. 재료비, 농업비. 근데 지금은 재료원가, 노무원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에 좀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게 너무 약합니다. 회계기준 이론적인 면이 약해요. 이게 실무 나가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성품이 제품 제조원가죠. 이게 이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마지막에서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매출원가가 여기 있는 금액이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제품 완성품 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제품 제조원가가 돼. 이런 원가 흐름 이제 눈치챘죠. 재료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고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고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넘어간다 이거죠. 매출원가는 뭐 그릴 필요 없지만 매출원가 비용으로 판매된 것이 다 팔았다고 그랬죠. 문제 자, 대충 이제 눈치채셨죠. 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확인 다시 해봅시다.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월초 재고는 기초는 다 적었어요. 2014년 12월 말 기말이 2015년의 기초입니다. 다 적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6월달인가 6월달에 전부 다 원재료하고 제공품 재고 안 남기고 다 만들어 팔았댔죠. 그럼 그동안 재료를 얼마치인가 모르겠지만 재료를 매입했을 겁니다.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매입하면 기말은 없으니까 이 5,000원 플러스 요 금액 5,000원 플러스 요 금액이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X라고 보면 여기는 5,000원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재료비가 여기 넘어오잖아요. 5,000원 플러스 X가. 그리고 그걸 포함한 농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농업비도 얼마인가 오고 제조가 얼마나 오죠. 즉 이게 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구성하죠. 거기에 이 기초 제공품을 기말정 여기 기말은 없습니다. 역시 그럼 이거 다 더한 거 플러스 10,000원만큼 여기가 되죠. 당연히 커지죠. 이게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다시 이 금액 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재료비에다가 그 다음 농업비, 간접비 더한 거에 기초 제공품까지 더한 만큼이 다 추가되죠. 거기에 20,000원까지 추가돼서 이게 되죠. 기말은 없으니까. 결국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거 화살표 그리려고 한 건데 화살표 아 참말로 이거는 화살표로 그리려고 했던 거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큰다. 부등호가 아니고 화살표예요.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니까 갈수록 금액이 덩어리가 더 커집니다.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이 일로 와서 이 금액 다 더한 거에 기초제공 더한 게 이 금액이고 이 금액에 다시 넘어와서 이 금액에 이 금액을 더한 게 이 금액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큰 건 마치 눈덩이처럼 화살표가 일로 이렇게 흐름이 가니까 제일 뒤에 게 클 수밖에 없죠. 매출원가가 제일 크고 제품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 이렇게 됐죠. 순서가. 그러니까 원가 흘러가는 길 따라 가는 건데 지저분해졌네. 어쨌든 이렇게 흘러갑니다. 문제. 자 이렇게 원가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커지게 돼 있다는 거죠. 기말 재고가 없으니까 무조건 눈덩이 불리듯이 눈덩이 커지듯이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매출원가가 제일 커야 됩니다. 매출원가가 이 둘 중 1,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총 제조원가니까 이겁니다. 1번.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상으로 볼 때는 이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인지 말할 수 있다는 문제, 어려웠던 문제였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8번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인데 공통원가인 건물의 감가상각비 배분 기준 가장 합리적인 거. 건물에 관련된 건 특별한 말 없으면 면적입니다.
건물에 관련된 건 면적. 3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간단하죠? 인과관계 찾으면 돼요. 건물에 관련된 건 면적. 기계랑 관련된 건 뭐 기계의 가격이라든가 작업 시간 이런 거. 그죠? 이거 뭐야 이거. 건물에 건물이 두 개 있네. 건물 가액도 있고 면적도 있고. 그죠? 건물 가액도 있고 면적도 있죠.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비니까 두 개나 있으면 몰랐네요. 건물 감가상각비는 아무래도 금액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원가를 배분하는 거니까 건물 가액이 맞겠네요. 예를 들어 관리비다. 건물 관리비다 그러면 면적. 건물 관리비다 그러면 면적이 더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감가상각비니까 취득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원가의 배분이니까 자,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면적이, 건물은 항상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이게 문제가 많았겠는데요. 다시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당연히 공통원가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 부문별로 건물 가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건물에 대한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면적입니다. 면적. 잠시 이게 갑자기 보이는 바람에 좀 헷갈렸어요. 자, 건물에 관련된 건 면적. 기계랑, 이 기계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기계랑 관련된 건 주로 기계의 가격이나 작업시간.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건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수선부응비다, 그러면 수선횟수, 이런 거. 또 전력비, 이런 건, 사용한 양, 전력량, 또는 작업, 마력 곱하기 운전시간이라고 있어요. 기계의 마력,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건물은 면적입니다. 3번. 그 다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예정 얘기 나왔어요. 예정 얘기 나오면 무조건 신뢰합니다. 기억나세요? 예정 얘기 나오면 신뢰합니다. 그랬어요. 뭔 소리지? 좀 이따. 그 다음 작업시간당 예정배부율이 2,000원이고 작업시간 1,000시간에 배부 차이가 20만원 과소래입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얼마냐.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여기다 보고 여기다 또 그릴게요. 자, 그려서 해보자고요. 신뢰합니다 라고 했던 게 이거죠. 이건 제조간접비 계정. 제조간접비 계정. 이거 신뢰합니다. 즉 실제는 차변이고 예정은 대변이다 이거죠. 예정이 대변이고 실제가 차변이다. 그리고 예정을 먼저 하고 실제를 나중에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때 예정 배부액은 또 여기도 신뢰합니다죠. 실제 작업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되죠. 신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곱하기 예정, 신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당 작업시간은 1,000시간 돼 있어요. 1,000시간. 그 다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만원 과소면 실제가 큰 거예요? 예정이 큰 거예요? 과소. 어디가 큰 거죠? 그죠? 과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상을 미리 했다고 그랬죠? 예상한 게 너무 적게 한 거죠. 예상을 적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과소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요게 20만원이었다 이 소리죠. 이 금액이 얼마야? 이 금액 200만원이죠? 이게 200만원이고 요거 20만원이면 실제는 얼마였다? 그쵸? 220만원이었다는 얘기가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신뢰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 보이는 게 여기다 바로 합시다. 그냥 이거는 몇 번이었죠? 9번이었고 10번 완성품 한산량. 완성품 200개, 기초 넣었고 기말제공품 50개 60%. 그리고 가공비는 46만원이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얼마냐. 재료는 공정초인데 재료는 필요 없죠. 재료는 어차피 공정초 착수 시에 투입되면 100% 환산이죠.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건 물어본 게 가공비니까 필요 없고, 가공비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서 진척도에 따라 진척시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원미만 잘라라.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건 가공비에 뭐요? 완성품 환산량 단가죠.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안 나오죠. 왜? 사실 문제 중에 기초 제공품 없다는 얘기 눈치챘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어요.
이거 기억나시나 그럼? 평균법과 그리고 선입선출법의 내용이 결과가 같다. 이거 아세요?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럼 가공비 갑니다. 어쨌든 가공비로 가서 그리고 결론은 차변 나누기 대변이었잖아요. 차변에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총 제조 비용인데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단기 가공비 46만원이고요. 그 다음 대변 완성수량 완성 200개 플러스 기말 한산량 기말이 50개인데 완성도가 60%잖아요. 그럼 6 이거죠. 이게 단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단가잖아요. 이게 단가 단위당 원가 에다가 이 기말 한산량 50개에 0.6을 곱하면 0.5지 참 0.6이네 참 왜이래 0.6을 곱하면 그게 바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죠. 어쨌든 여기 5, 6, 30, 30개니까요. 30 그럼 환산량은 230개죠. 230개 그러면은 46이고 23이니까 46만원에 230 46 숫자 46이라는 거랑 23이랑 딱 봐도 2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2원이냐 20원이냐 200원이냐 2000원이냐 뻔한 거죠. 답은 2000원 이게 답이고요. 여기다 30개 곱하면 236 얼마가 돼요? 이게 30개잖아요. 30개 236 60만원이 기말제공품 재고액입니다. 이건 안 물어봤죠? 이거 물어봤죠. 단가를 물어봤습니다. 단가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그래서 2로 떨어진 거 2,000원. 자 기초가 없으니까 평균법하고 선입이 똑같다는 거 아셨죠? 기초가 없을 때는 평균법과 선입은 똑같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 하여튼 기말 제공품 요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완성품 환산량 단가 구하는 거 그리고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거 그리고 없지만 공손까지 어려운 거 많습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가세로 갈까요? 자,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택시 운송, 노점상, 행상, 자판기, 무인 자판기, 간주 공급, 개인적 공급, 간주 임대료 막 이런 거, 그리고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을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번입니다.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이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있습니다. 답이 3번. 그 다음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1.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죠. 재화, 물건을 파는 거. 이 자기가 주유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그럼 이건 재화의 공급이죠.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고요. 그 다음 재화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주고받는 교환이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공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걸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재화의 공급은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럼 국가의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 아니문이다. 14번.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부동산의 임대 또는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 중 면세에 해당되는 거 모두 묶어라. 이거 좀 쉽지 않죠? 면세.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가 면세였던 거 기억나요? 토지 공급. 기억나시나? 토지 공급. 주택은 면세가 공급이었나 임대였나 기억나요? 확실하게 남은 다행이죠. 그럼 이제 잠깐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표를 그리기 어려워서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자, 이게 기본 건물의 공급은 원칙 과세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데 임대는 과세입니다. 건물은 공급이 과세가 원칙이에요. 일단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면세고요. 임대는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다시 토지의 공급이 면세가 기본이고요. 주택은 임대가 면세가 기본이에요. 어렵죠? 상가는 과세고 주택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은 면세지만 임대는 원칙이 과세고 주택에 부수된 토지일 때는 면세예요. 어렵다. 그럼 다시 문제로 와봐요. 1번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이죠. 건물 주택입니다. 그리고 가본이 임대죠. 임대니까
특별한 경우는 면세입니다. 가번 면세예요. 가 면세. 나 토지 공급, 상가, 토지 공급. 상가용 토지잖아. 어쨌든 토지잖아. 토지 공급 면세입니다. 그럼 문제 지문이 다 두 개씩밖에 없어요. 그럼 가번하고 나번이 다 면세였잖아요. 가나 답이죠? 1번이 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차장 토지 임대, 그 다음에 국민주택 초과하는 아파트 공급이죠. 공급, 주택 공급,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올바른 거, 맞는 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638 기억나세요? 638 구구단 할 줄 알죠? 638입니다. 근데 35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1번 탈락. 2번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가 400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300이었죠. 여기 실기할 때 여기 바로 위에 있던 이거 할 때 있었잖아요. 요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하다니까.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제외가 되죠. 또 물론 퇴직하고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이 분류과세죠. 분류과세고 종합소득의 모든 소득, 모든 자 들어가면 앵간하면 틀리는 거죠. 비과세나 분류과세는 제외. 그럼 1, 2, 3번 다 틀린 거예요? 답이 4번인가 봐요. 그죠? 답이 4번.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말일날 폐업을 했다. 그 다른 소득이 없어도 소득세의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부가세는 1기, 2기가 있고 예외도 많죠. 뭐 중간에 개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예외가 많지만 소득세법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민 간 거, 출국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이거밖에 없죠. 그 외에는 다 1월부터 12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 영업권 대여, 공장, 재단에 대여, 점포, 임차권의 양도, 지상권에 대여. 어려운디? 이거는 여러분 봐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이론을 보자면 이건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찍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이건 어쨌든 이건 공장, 재단에 대여는 사업소득.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영업권이나 점포, 임차권, 지상권 대여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얘는 사업소득, 공장, 재단에 대여 사업소득. 그래서 이론서 보지 않으면 이건 찍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기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정말 짧죠.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장, 재단에 대여 이런 건 사업소득, 나머지는 기타소득이다. 자, 다 맞추셨나요? 물론 답 찍을 때 어떻게 했죠? 답안 작성할 때 이런 거 아시죠? 이거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푸는 게 이런 거야.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이거 하면 되지. 자, 쉬는 거자. 1번이 하나, 둘, 셋. 2번은 하나, 3번은 셋, 4번 2개. 2번이 제일 적죠? 그럼 나머지는 다 2번 찍어.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거 청기누설하는 거야. 딴 사람 알려주지 마요. 우리 사이트 아는데 다른 데 얘기하지 마요. 이거 나 벌써 알고 있었어 이러지 마시고 몰랐으면 조용히 앞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답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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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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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거의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 그거 먼저 풀고 나머지는 찍으면 돼요. 아셨죠? A형, B형 제가 마음대로 한 거 아시죠?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저장하고 닫고 끝났죠. 그리고 답안 저장이 됐죠? 끝. 이렇게 됩니다.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시험 볼 때 실기 다 풀고 이론 풀고 답안 저장하고 답안 저장해서 닫고 이제 USB 빼서 갖다 제출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아시리라 믿고 자 그래서 62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